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대로 올라서면서 가계빚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우리나라 역시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강력한 긴축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이 연일 이어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돕기 위해 백악관 방어에 사용되는 최첨단 방어 체계인 나삼스를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환노위와 기재위 국정감사에선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책 현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식민사관 발언 논란과 안보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휴 효과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때이른 추위 속 독감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룹 신화 멤버인 신혜성 씨가 도난 차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CCTV 분석 등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 씨 측은 처음엔 대리주차 직원이 차량 열쇠를 잘못 건넸다고 주장했다가 준 적 없다는 식당 측의 입장 보도 이후 말을 바꿔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0.5%포인트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다시 3%대가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금통위 결과부터 정해 주시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번 빅스텝으로 연 2.5%였던 기준금리는 3%가 됐는데요.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게다가 4월과 5월, 7월과 8월에 이은 5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도 첫 기록입니다. 이처럼 하느니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이는 건 무엇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설명회에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물가 추가 상승 압력과 외환 위험이 증대되는 만큼 대응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5에서 6%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환율과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위험도 빅스텝의 근거가 됐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포인트였는데 오늘 기준금리 인상으로 격차는 일단 0.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올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다음 달에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인상 폭입니다. 오늘 금통위원 2명이 0.25%포인트 인상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긴 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다음 달에도 0.5%포인트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얼마나 빨리 기준금리를 더 올릴지가 변수인데요. 미 연준이 다음 달과 12월에 잇따라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려 연말 금리가 4.5%가 되면 다시 금리 역전폭이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환율이 안 그래도 높은 상황에서 더 오르면 물가도 다시 들썩일 수 있게 되는 만큼 한은도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경기둔화 우려와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부담인데요. 이창용 총재는 국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경제 전반에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당분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빅스텝에도 아직 금융시장에 큰 동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3% 정도 떨어진 2180선이고 원달러 환율도 143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다지만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계빚이 문제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2달 만에 이자 부담이 13조 원이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계의 모든 빚을 뜻하는 가계신용은 지난 6월 말 1,86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2분기와 비교하면 6년 만에 480조 원 넘게 급증한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금리 인상기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천억 원 증가합니다. 빅스텝을 2번 밟으면 기준금리는 1%포인트 올라가니까 다음 달이면 연 3.5%까지 치솟게 됩니다.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2달 만에 13조 원이나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전체 대출자의 6% 수준인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우려스럽습니다. 13조 원 가운데 취약차주의 이자 증가폭은 7천억 원으로 1인당 51만 원꼴입니다. 취약차주가 그동안에 한 10년 년에 걸친 저이자율 체제에 너무 익숙해 있다가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올리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어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결국 경기 침체를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입니다.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처분가능 소득이 줄다 보면은요, 당연히 소비자들은 지갑 안 엽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갑 안 열면 경기 침체가 빠르게 도래하거든요. 생각보다 더 빠르게 경기 침체가 오고 그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가계 빚이라는 시한폭탄에 스위치가 켜진 셈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경기 침체를 경고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도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고 미국도 앞으로 빠르면 6개월 안에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올해 3차례나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IMF. 우크라이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해소 기미는 보이지 않고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세계 경제는 내년에 더욱 나빠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The three largest economie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euro area, will continue to stall. In short, the worst is yet to come, and for many people, 2023 will feel like a recession. IMF는 특히 신흥시장 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높은 차입 비용과 인플레이션, 변동성 큰 상품 시장과 씨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Unless market conditions improve, there's a risk of further sovereign defaults in frontier markets. Our global stress test for banks show that under a severe downturn scenario, 29% of emerging market banks could breach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특히 중국에선 부동산 부문 침체가 심각해져 부동산 개발업자 실패가 은행 부문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우크라이나전 격화로 유럽에서 에너지난 충격이 오래갈 것으로 보면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내년 유럽 경제도 크게 움츠러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월가의 실력자로 불리는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도 유럽은 이미 침체에 빠졌으며 미국도 앞으로 6달에서 9달 안에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엔달러 환율이 24년 만에 처음으로 146엔을 넘어섰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오늘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지난 199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46엔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확대하면서 엔화를 팔아 달러에 투자하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엔화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배추값이 너무 뛰어서 올해 김장을 담글지 말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분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같은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포장김치를 사 먹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배추나 물을 판매하는 매대인데요. 바로 옆쪽으로는 포장김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추, 무 가격을 보고 구매를 망설이다 이내 이쪽 포장김치 매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사 먹을 그럴 생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추 가루도 비싸고 배추도 비싸고 무도 비싸고 다 비싼데. 이곳 마트는 포장김치 판매량이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23%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만 보면 47% 넘게 늘기도 했는데요. 다른 대형마트도 포장김치 매출이 일제히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장김치 업체도 배추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터라 한때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여파로 열무김치나 총각김치 등 판매량도 덩달아 늘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한 달여 앞두고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건 재료값 상승 때문입니다. 배추 등 주요 김장 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부담도 부쩍 커진 겁니다. 실제 지난달 말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9,700원대까지 올라 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다시 7,000원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보다 50% 넘게 비싼 수준입니다. 배추뿐 아니라 무도 한 개에 4,100원대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깐마늘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채소 가격이 급등한 건 연이은 태풍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 배추로 불리면서 8월부터 이맘때까지 주로 공급되는 고랭지 배추가 타격을 받은 영향이 컸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가을 배추가 출하하는 10월 하순부터는 배추 가격이 안정될 거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직 날씨 등 변수가 남아있어 출하량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만큼 김장철까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감사원 감사 논란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지난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감사원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을 비롯한 일련의 감사원 행보에 대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에도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전해철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북한 김정은과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화상 브리핑에 나선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 한국 정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요청이 있었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그건 한국 정부가 답할 사안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On your question about South Korea, I'll let the South Koreans talk about their side of the alliance and their desires. 그러면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있을 걸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뜻이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said we would be willing to sit down with Kim Jong-un without preconditions to negotiate that kind of an outcome.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과 확장 억제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placed a premium on doing everything we can to ensure that our commitments to defense and to deterrence when it comes to our treaty allies. 앞서 지난달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며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외교적 해법을, 국무부는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모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연휴 효과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를 기록했고 누적 환자는 2,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환자도 늘고 있는데 오늘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의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만 감소 추세는 여전하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 535명입니다. 연휴 검사 건수 감소 여파가 사라지면서 하루 전보다 15,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7월 6일 이후 14주 만에 최소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000여 명, 2주 전보다는 5,000명 넘게 줄어 더디지만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 2년 8개월여 만인데 중복 감염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의 48.5%가 감염된 셈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0명 준 263명으로 나흘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15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28,723명입니다. 정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와의 동시 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월 마지막 주 독감 의심 환자가 직전 주보다 44.9%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1살부터 6살 영유아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2.1명으로 53.1% 증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75살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기한은 연말까지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함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는 만 70살에서 74살, 20일부터는 만 65살에서 69살 어르신들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도 시작됩니다. 생후 만 6개월에서 13살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현재 무료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재감염 비율도 감소했다고요? 네,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비율은 지난달 내내 10%대를 유지했는데요. 지난달 넷째 주 재감염 추정 비율은 10.21%입니다. 이는 한 주 전인 9월 셋째 주의 재감염 추정 비율 10.91%보다 0.7%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 주간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2.1% 감소해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3주 연속입니다.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7로 전주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7주 연속 1 이하로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또 지난주 주간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보다 8.9% 감소했고 사망자는 201명으로 34.1%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도 줄고 있으며 의료 대응 역량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전국의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그룹 신화 멤버인 신혜성이 도난 차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신혜성 측은 대리주차 직원이 키를 잘못 건넸다며 차량 절도 혐의를 부인했다가 식당 측이 반박하자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신혜성 측이 절도 혐의와 관련해서 입장을 바꾸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네, 신혜성 씨 체포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소속사는 도난 차량에 타고 있었던 배경에 대해 신혜성이 음식점 대리주차 직원에게서 엉뚱한 키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리주차 직원이 잘못된 차 키를 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당시 신혜성이 만취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량이라고 착각해 직접 문을 열고 탑승한 게 맞다고 밝힌 건데요. 차를 찾으러 온 신혜성이 주변에 있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는 겁니다. 이후 지인을 내려주고 신혜성이 자택으로 가는 길에 직접 운전하다 차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식당에 있던 차량은 내부에 차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누구나 문을 열 수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소속사 측은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차문이 열린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소속사의 입장 번복은 YTN이 식당 측의 입장을 취재 보도한 뒤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YTN 취재진은 어제 신혜성이 머물렀던 식당을 직접 찾아 해당 대리주차 직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식당 측은 신혜성에게 차키를 건넨 적이 없다며 소속사 측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리주차 직원은 근무 시간도 아니었을 뿐더러 CCTV 화면에서도 신혜성이 키가 꽂힌 다른 차를 몰고 떠나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 차는 벤츠였고 남의 차는 흰색 경춘이라고 없습니다. CCTV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CCTV 확인해 보세요. 경찰은 식당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CCTV 내용을 토대로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속사 측은 신혜성이 해당 차량을 자신의 차량이라고 착각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신혜성이 해당 차량을 몰고 간 데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또 올랐습니다. 은행 대출이 많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앞으로 더 팍팍해지게 됐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영향으로 집값이 내려가면서 큰돈을 빌려 집을 샀던 이른바 영끌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준금리 연말에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있는데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또 집값은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네, 아무래도 금리가 이자 부담으로 연결이 되고 자산 가치 하락이나 수익성 저하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금리도 오르는 마당에 서둘러서 집을 사기보다는 계속 관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면 매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락 속도나 하락하는 정도도 좀 가팔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보다 가격도 좀 더 빠르게 많이 떨어지고 이러한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대체로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통계상으로 본다면 국토부 지표로 8월까지의 주택 거래량이 일단 집계가 되어 있는데 8월까지의 누계 거래량으로 전년 동기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전국은 한 50% 정도 전년에 비해서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70%가량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던 서울 수도권에서 낙폭이 커지면서 거래 급감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아파트 거래량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 지표를 보면 좀 더 거래 절벽이 실감이 되실 텐데 7월, 8월부터 1,000건 이하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지금 600건대 집계가 됐었고요. 지난 9월은 아직은 신고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확인을 했을 때 428건 정도 신고가 되어 있고 10월에는 단 33건만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자들이 가격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하락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오를 때랑 내릴 때 그 폭이 좀 비교했을 때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상승기가 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그 기간의 누적 상승률에 비해서는 사실 올해 들어서 나타난 낙폭이 상대적으로 아직은 미미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른 수준에 비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타당하다, 당연하다라고 믿는 수요자들의 이런 심리적인 분석들이 좀 따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관망세와 거래 절벽도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표상으로 보자면 올 들어서 금리 인상과 함께 매물이 늘고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평균 한 2%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연말까지 예상을 해본다면 한 5% 전후의 낙폭을 보일 걸로 예측이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렇지만 개별 단지에서는 최근에 신고되는 거래되는 매물 가격이 직전 고점 신고 가격에 비해서 한 20 내지 30% 이상 낙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표가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는 현장에서 한 2분기, 3분기 중반 정도까지는 아직 급매물의 출현량이라던가 투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가 경기 상황도 악화되고 있어서 낙폭이 이후에 좀 더 커지면서 가팔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장에서 수요자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2년 동안의 오른 수준에 비해서 아직은
낙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수용 가능한 가격대의 접점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는 가격 하락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과거의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요. 지표상의 낙폭은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표상에서는 일부 거래되는 급매물의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시장에서 그만큼 급매물이 충분히 출시돼서 거래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서 현장에서 그러한 지표상의 선행적인 하락이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정부가 한동안 주택 공급 대책을 많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러면 하락에 조금 더 힘을 주는 역할을 할까요? 당연히 공급량이 급증한다면 시간차를 두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인 가격 하락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만 지난 8월에 발표된 정부의 공급 확대 계획이 5년 동안의 장기 로드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후보지 결정이라던가 공급 방식, 공급 세부량 같은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이것들이 실체화돼서 준공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는 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시적인 가격 하락을 가속하는 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에서 이미 270만 원에 되는 공급량을 쏟아낸다면 가격 하락기 이후에 침체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걱정도 일견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량이 적정한지 그리고 지역별로 좀 적정한 공급량을 세밀하게 다시 구상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현재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공급이 위축되고 지연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 로드맵이 과연 현실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걱정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인허가나 착공을 통해서 실제화되는지를 살펴보셔야 이후에 수급에 따른 영향 진단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급을 더 미루는 게 좋겠네요. 지금 침체기가 좀 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미분양 주택수 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원자재나 건자재 가격 때문에 사업 수지는 악화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라서 또 분양 가격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파트 공급이 실제로 인허가량에 비해서는 착공량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급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공급 로드맵 을 현실화하려면 좀 더 꼼꼼한 세부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 초반이다, 하락기 초반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더 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PIR을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하던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PIR이라는 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인데요. 지금 서울의 PIR이 평균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연소득을 18년 동안 모두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주택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희룡 장관이 국감에서 발언한 것이 한 5년 전 정도에 한 10 내지 12 정도의 PIR 정도가 적정 가격이 아니겠느냐. 지금은 너무 집값 부담이 크다라는 이제 지적과 발언을 좀 했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러면 주택 가격이 그 정도까지 환원이 되려면 한 30-40%는 떨어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들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소득을 18년이나 꼬박 모아야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과도한 소득 대비 부담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어서 적정한 주택 가격의 조율과 함께 뭐 세금이나 대출 같은 것들의 지원책들이 좀 더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저점은 언제쯤 오겠습니까? 일단 금리가 어쨌든 단초가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라서 국내 금리가 연말까지 최대 상단 한 3.5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장의 이런 변동성에 따른 불안이라든가 가격 하락이 지속될 걸로 대체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금리 변동성이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가격 하락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 2분기에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한시 유예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5월 9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는다면 1, 2분기에 그에 따른 급매물이 조금 출현되면서 바닥을 좀 확인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반기에 이러한 부진을 겪고 난 후에는 24년 총선 기간하고 고려했을 때 하반기 정도의 부양책이 또 크게 발표될 가능성도 예측들이 되다 보니까 정치와도 연결이 되군요. 내년 2분기부터 연말 정도 사이에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만 그 이후에 지역별로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소위 L자형의 부진 현상이 지속되느냐는 경기 상황이라던가 그 이후에 이제 뭐 금리나 정책적인 변수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점으로 보시는 가격대가 원희룡 장관이 전망하는 것과 부합합니까?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쉽게 생각해서 소비자들이 적정하다라고 수용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가격이다라고 본다면 전고점 대비 한 30% 정도는 내린 물건만 현재 거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단지에 따라서는 그 정도의 하락 조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지표적인 평균 하락률은 아무래도 그만큼 나타날 수는 없고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0% 정도의 하락 조정 지표 평균적으로는 나타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바닥을 확인한다고 해서 침체기를 바로 또 벗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집값이 내려가면 일단 집을 산 사람들, 특히나 대출을 많이 끼고 산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금리 급등 때문에 이자 부담이 너무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 문제가 생긴 분들은 처분도 고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팔고 싶어도 현재 거래 절벽 상황이다 보니까 손실을 보지 않고 팔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처분, 뭐 손절매 처분을 하시기 전에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금리 변동성에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에 대응이 가능한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일단 순차적인 순서가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좀 소위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주 안정성이나 물건의 이제 보유 뭐 가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적정한 물건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버텨보시는 기간으로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손절매를 감안하고서라도 당장 이자 부담이 너무 급등해서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심각하게 처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안심전환대출 우선형 같은 이제 고정금리로 조금 금리를 낮춰서 일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품들이나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정부가 빠르게 이런 뭐 금액을 좀 한 9억 정도나 그 이상으로 올려서 일반 수요자들도 안심전환대출로 좀 전환할 수 있는 정책도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중간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것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러면 지금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은 언제쯤 사면 좋겠습니까? 어느 정도 바닥 확인 구간이 내년 2분기 정도부터 연말까지 나타난다면 하반기 정도가 재고주택으로는 가능한 이제 바닥선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어쨌든 시장 가격이 좀 급락한 이후기 때문에 안정화 대책으로서 정부가 뭐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던가 대출을 좀 더 열어준다던가 실수요자에게는 집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에 대한 세금 감면 같은 것들도 과거를 돌아보면 이제 정책적으로 발휘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현재 좀 싸게 할인 분양하는 미분양 아파트들도 이후에 시장 정상화 시점을 고려해서 너무 나쁘지 않은 입지라면 내 집 마련 용도로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좀 답답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부동산 규제를 보면은 좀 완화하는 추세인 거잖아요. LTV도 많이 풀렸고 규제 지역도 해제가 됐는데, 근데 또 정작 집을 사려고 하니까 대출이 많이 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실수요자에게는 뭐 LTV를 80%까지 열어두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금리는 올라가서 이자 부담과 자금 마련 문턱 때문에 내 집 마련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뭐 엇박자 정책이다라고 지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금리 문제는 사실은 뭐 내 집 마련과 주택 부동산 시장에만 국한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분들이 좀 이해는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환율이라던가 거시 상황들이 워낙 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미국 금리하고의 이런 격차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려보다는 한은도 속도를 좀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다음 달에 미국 금리가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지금 4%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가 3%까지 올렸어도 바로 격차가 1%포인트까지 더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하고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수요자들이 DSR 기준의 대출 규제와 이자 부담 금리 인상을 동시에 겪다 보니까 집값에 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구매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저리 재정 지원 상품들, 대출 상품들도 조금 연초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금 지원책 같은 것들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임대주택 같은 내 집 마련을 좀 포기하게 되는 수요자들을 위한 공급도 다시 한번 좀 박차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월세 시장을 좀 짚어볼 텐데 전세 대출도 당연히 이자가 많이 올랐고요. 전세금은 또 반대로 내렸죠. 지금 전세 사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중으로 손해를 본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이걸 좀 법적으로 보완을 이렇게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대책 같은 거? 제가 알기로 법적인 보완이라던가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지시사항으로 조율을 하기는 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개인 간의 이제 계약 상황이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단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세입자로서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집주인과 이 월세로서의 일부 전환이라던가 전세 대출 규모를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좀 조절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 계약은 뭐 본인이 중도를 하거나 폐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협의 과정을 좀 거쳐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최근에 집주인들도 전세 대출이 금리 문제 때문에 그리고 DSR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쉽게 발행이 되지 않으면서 기존 세입자들을 교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전세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월세 전환 같은 것들을 시도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존의 전세 계약을 종료를 조금 최대한 당기고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내년 초에는 새롭게 은행권의 전세 대출이나 이자 같은 것들이 또 새롭게 설정이 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대출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일단 기다려 보기는 하는데 뭐 특별하게 나올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좀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좀 예측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이 워낙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수요자들이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지표 분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과거에 보였던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시장의 대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학습 삼아서 살펴보시면서 일단 여러 가지 지표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 같은 것들을 꼼꼼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리나 앞서 말씀해주신 뭐 경기 상황, 뭐 세금 문제도 있고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내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바닷물을 일본 선박이 평형수로 채워 넣고 국내에서 배출하면 우리 바다가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부랴부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대책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르노빌 사태 이후 최악의 원전 사고였습니다. 일본은 10년이 넘은 지금도 핵 연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오염수를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년 중순쯤부터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을 처리한 뒤 방류한다고는 하지만 안전성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가 있긴 하지만은 그 여과기에서 그 성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방사성 물질, 특히 삼중수소는 남게 되고요. 일단 이게 방류가 되면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겠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당장 후쿠시마 인근 9개 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선박이 문제입니다. 선박들은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평형수라 불리는 바닷물을 채워넣는데 후쿠시마 인근 항에서 평형수를 채운 뒤 한국에 들어와 방류하면 오염수가 곧장 국내 바다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오염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추산해 볼 수 있는 기초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후쿠시마 인근 9개 항에서 입항한 선박은 15,800여 대인데 평형수 배출 감시가 이뤄진 건 42건, 전체의 0.2%에 그쳤습니다. 해양수산부도 현행 조사 체계에 부족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평형수 오염 여부를 분석하는 데만 보름 넘게 걸려 선박들이 오염수를 배출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9개 항에서 입항하는 선박 가운데 평형수를 배출하는 선박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장에서 1시간 안에 방사능 오염 여부를 분석해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국회에 장비 마련을 위한 예산 6억 원을 증액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 예산안에 포함된 방사선 측정기 성능 분석표는 지난 2019년에 작성된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로그 작성자조차 다른 유튜브 방송을 보고 내용을 정리한 거라고 출처를 표시해놨지만 해수부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퍼져놓은 겁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유입될 경우 국내 해양 생태계가 함께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조치가 준비가 좀 안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수부는 급하게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발생한 실책이었다며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먹구구식 대책에 혈세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 달가량 앞서가던 계절의 시계가 오늘 낮부터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6.5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는데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추위는 물러나지만 여전히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21도, 대구 22도, 광주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안보 공방이 시작되더니 친일 국방 논란 그리고 식민사관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 발언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들 좀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예요. 제발 공부들 좀 하십시오.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공세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 침탈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 군사훈련,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 네, 일단 이 논란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비서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진석 위원장의 역사
인식이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다소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나라를 다시 일본에게 빼앗긴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우길기를 건 군대가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처럼 한미일 군사동맹이 됐을 경우에 또 일본의 주둔 기지도 한국에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우길기가 거기에 세워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면서 과거 나라를 빼앗길 때 일본의 잘못은 없고 빼앗긴 한국이 대한민국의 잘못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전형적인 제국주의 사관이에요. 우리가 제국주의가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를 침탈할 때 당신네들은 스스로 당신네들을 통치할 그런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도와주고 나서 나중에 잘 운영되게 하고 나서 돌려줄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단 때 신탁 통치에 반대했던 것들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실상의 또 식민지로 전락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정말 우리가 온 국민들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벌리고 그랬던 것인데 그런 것처럼 저는 못 살고 가난하고 또 무능한 정권이 있고 그런 나라라고 해서 제국주의가 그 나라를 빼앗은 것이 정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정진석 위원장께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능해서 빼앗겼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 반성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뭐 우리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각오 다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느냐라고 볼 때는 저는 제국주의 근성에서 약소국을 침탈한 일본의 잘못을 가장 먼저 통렬하게 규탄해야 되고 그들의 행위에 동조했던 우리 내부자들 이완용을 비롯한 이런 내부자들에 대한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일본은 국군을 걸고 러일 전쟁을 벌여서 이겼지 않습니까? 일본은 칭찬할 만하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 대한민국을 빼앗은 일본은 잘못 없고 빼앗긴 대한민국의 잘못이다라는 글로 읽혀요. 제가 풀텍스트를 다 봤는데 그래서 저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본의가 왜 뭐 잘못 전달됐다면 잘못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사과와 반성을 하시는 게 바른 태도 같습니다. 예, 이게 북한의 도발이 연달아 있었고 그 와중에 흘러서 역사 인식 문제까지 이게 번졌습니다. 장수장님 말씀해 주시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비서관님 말씀해 주셨듯이 전형적인 식민주의 사관이거든요. 과연 우리나라가 상당히 무능하고 혼란스럽고 우리 선조들은 바보 같아서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냐. 그래서 일본이 와가지고 근대화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식민사관이잖아요.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쭉 본인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한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해명하면서 막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논리와 사람들에게 가소롭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정치인이 과연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 자리라는 것,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집권여당의 제일 높은 어른이 됐잖아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당대표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지금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더 큰 우려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식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잘못 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과 비판하는 쪽과 토론과 설명과 이해를 해야지 너희들 공부나 더해. 너희들 뭘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결코 지도자다운 단어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잘못됐다,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 얘기잖아요. 한미일 연합훈련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본과 우리가 군사 동맹을 맺어도 되는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저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국민의힘에서 자신 있으면 시작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저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수 정부에든 진보 정부든 간에 일본을 우리 군사 동맹 또는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뭐 우일기를 탄 일본 군함이 뭐 인천항에 들어왔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의 경찰이고요. 그러니까 해난 구조 훈련을 같이 했던 것이고 해난 구조는 적대국끼리 전쟁하다가도 구조 선박이 있으면 그 함께 구조를 하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군사훈련하고 똑같이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일본하고 이제 지소미아 그를 맺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어떤 그 후속으로서 미사일 탐지와 대응에 대한 훈련을 했죠. 그것도 저 남쪽 공해상에 가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번에는 군사 대응 훈련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일본과 함께 최초의 군사 대응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길기를 달았다 안 달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과 똑같은 지위로 미국과 함께 군사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 이번 훈련의 핵심적 사안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동맹 관계를 일본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해야 될 것이냐라는 논쟁에 당연히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슬그머니 갖다 붙였단 말이죠. 북한에선 미사일 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현재 우리의 역사 부정하고 있습니다. 징집 관련해서도 여전히 부정하고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고 독도는 여기 여전히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이런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과 우리가 미국과 동등한 군사 동맹체로서 훈련에 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공동의 적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탐지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전쟁을 함께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이번에 그 한미일 군사훈련은 기존의 우리 안보 체계 기준 자체를 흔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접근 자체가 너무 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미 군사동맹에 일본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는 이제 일본과 더불어서 우리가 북한도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미국의 또 적대적 국가에도 함께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북한과 일본이 월드컵에서 부딪히면 우리 국민들 누구 응원합니까? 북한 응원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게 우리 정서예요. 아무리 적대 국가 우리끼리 총을 나누고 미사일 쏴야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민족이다 라는 그런 바탕이 깔려져 있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침탈했던 일본, 그 일본과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손을 잡는 것까지는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저는 우리 한민족의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깔려져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것을 뛰어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다른 생각 있으실까요? 북한의 운동선수들은 우리에게 핵을 쏘거나 미사일을 쏘진 않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졌어요. 강도도 세졌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7일에 핵 전술핵, 이것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는 우리 대화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군사적인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동해상에서 공해예요. 공해. 우리 영토도 아니에요. 우리 영해도 아니에요. 일본 영해와 더 가깝습니다. 거기서 잠수함 탐지 훈련 그거 못해요? 군사동맹 아니잖아요. 북한이 동해로부터 잠수함을 내려보냈을 때 그 탐지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게 극단적인 친일 안보예요? 친일 국방이에요? 그게 우길기 휘날리는 거랑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과거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동맹국과 낮은 수준의 군사훈련 하는 것조차 좀 반대를 하거나 안보 자해행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재명 당대표는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인 위협이 있잖아요. 그 위협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은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높은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겠죠. 저는 북비서관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뭐냐면, 이러한 논쟁들을
그냥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예. 국정 운영의 중요한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은 얼마나 위험한지, 군사적인 위협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직접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을 보내서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자극적인 극단적인 단어를 통해서 자기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저러한 선동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가릴 거 없이 정말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고 한 목소리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저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말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족적 사안에 대해서 남북한은 또 남북 가리지 말고 함께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는 인류에 대해서 피해가 되는 어떤 그 공격거리에 대해서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과연 일본과 우리가 군사 동맹체로서까지 성장할 그런 어떤 정서적 기반, 역사적 기반, 현실적 기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들이 불과 몇 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소재로 해서 무역 전쟁을 도발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마디도 없어요.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미국은 패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뭐 중국을 견제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간접 피해를 받고 이런 거 있습니다만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말 군사적인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나라의 역사와 뿌리까지도 함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미국과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공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미국과 함께했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동맹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데 일본은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역사를 감추고 있는 그런 집단인데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그 필요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동의할 때 필요한 것인데 군사와 관련돼서는 일본은 끊임없이 자유대를 다른 파병이 가능한 그 나라의 뭐 군대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그러는데 한미일 이런 국제적인 군사훈련에 일본의 자유대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국가를 대표하는 군대로 그 지위를 격상시켜주고 인정한다라는 행위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우리 언제든지 그들과 독도를 문제로 해서 혹은 역사적인 것을 문제로 해서 대립이 가능한 우리가 과연 그들의 군사 대국화하는 길에 협조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일본은 우리와 협조를 해서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얻을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우리가 해제했을 때 목말랐던 것은 일본이었어요. 우리가 일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위성에 탑재된 어떤 정보 자산들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휴민트라고 해서 사람 간의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거든요. 이것이 서로 합쳐졌을 때 더 많은 시너지가 발생되는데 우리는 일본이 없더라도 미국과도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들이 아쉬워했던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이에 일본을 끌어다 놓는 것이 그들에게 군사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계속해서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 국민들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그런 그 과거 식민 통치나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미래만 보고 가자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국민들에게 논쟁에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을 우리 한민족이지만 한민족을 떠나서 인류의 핵전쟁의 위험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일본과 손잡고 함께 이겨냅시다 라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제안을 하신다면 저는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스리슬쩍 그 일본의 군대를 인정하는 것 마냥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뭐 평상시에 이렇게 막 높여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워낙에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합리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계시고 사물을 보는 통찰력도 그러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여서 말씀 안 하시는데 저는 저 사안만큼은
사실 용납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소장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이 논쟁은 좀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통령도 그렇고 저 국민의힘의 대표들은 왜 이렇게 사과에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역사하는 민족이고 나라니까 정말 나쁜 나라. 우리는 그 나라와 군사적인 어떤 협력도 하면 안 돼. 훈련도 하면 안 돼.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핵이 위협이 정말 현실화가 됐어요. 네. 정말 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일본과의 군사 동맹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군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이용할 수는 있겠죠. 절대로 한반도에 들어오거나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는 국민 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죠. 하지만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좀 이용할 수는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좀 대국적인 결단을 통해서 네. 안보 상황에 대해서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비슷한 내용의 토론을 했는데 모니터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안이 없어서 아쉬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툭 터놓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두 분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걸 좀 대통령실에서 그런 장을 마련하는 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김용민 의원이 말로 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는데 그게 아마 집회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비서관님 먼저 준비하신 말씀해 주세요. 정치인 개인의 발언이다 예.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집회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쨌거나 공유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수위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저는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적절한 말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국정 지지율도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닥을 치는데 야 큰일 났다. 대통령 임기는 아직도 4년 뭐 6개월가량 더 남았는데 큰일 났다라는 그런 민심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주고 싶은데 대화도 안 한다고 하고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도 안 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4년 6개월 대한민국 실패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발언하는 게 맞는 이야기지 지금 곧바로 탄핵이라는 말을 아무리 마음속에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꺼내서는 안 되는 좀 과한 표현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칫 저것이 민주당 전체의 의견인 것 마냥 이렇게 이제 호도하는 일부 언론들도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민주당에서 대안 있는 야당으로서 제대로 활동하고 싶어 하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인의 한마디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의 한마디 정치인들은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저는 대통령 시원찮으면 필부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했던데 그런 말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어떤 말씀을 좀 이렇게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적절하고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문정부 5년 못 채우게 빨리 퇴진시켜야 한다라면 좀 나라가 얼마나 또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지금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그 정부 빨리 끝내요. 나라 꼴 정말 엉망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저런 발언들은 본인이 책임지면 돼요. 여러 가지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고 퇴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저런 발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뒷감당은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만약 윤석열 정권 정말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제대로 일을 못해요 라고 하면 지금 국정감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따끔하게 국회에서 지적을 하면 돼요. 네. 논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근데 저희 가서 선전선동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게 민주당 지도부급 인사들이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라서 네.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예. 김민석 의원도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김용민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니냐. 예. 그렇다면 민주당은 대선을 불복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 찾고 싶으시죠? 그러면 5년 동안 열심히 국민을 위한 정치 하셔가지고요. 5년 후에 대선에서 이기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대선 불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는 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훈으로 삼아라라는 말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말조차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말아라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늘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그 역사를 함께했던 대통령들, 성공한 대통령 다 한 명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IMF를 초래했던 김영삼 예. 대통령 정도가 그나마 좀 괜찮았나 싶었는데 결국은 IMF라고 하는 어떤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바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라고 네. 보고, 우리가 아무리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라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라기 싸움이지 누구를 죽이기 위한 싸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4년 반 이상 남은 윤석열 정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능력을 우리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 정상적인 민주주의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윤석열 정권인지에 대한 의구심 저희가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과 감사원 이런 기능들을 통째로 틀어지고 있고,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나 과거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복성 중심으로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 민주주의 질서 자체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우려는 갖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 정신 차려서 민생 살리고 국민의 불편함 풀어주는 것 중심으로 저는 빨리 정신 차려서 앞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민주당의 마음이고 국민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런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선은 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넘으면은 싸움만 하자는 거거든요. 5년 내내 그럼 여야 싸우는 모습만 국민들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발 저런 말씀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어제 있었던 감사원 국정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국정감사를 조금 요약을 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감사 원장님께 질문할게요. 네. 그 주요 감사 사항과 관련되어서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TV 보다가 야,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이 생겨 이러면서 저거 감사해야 돼 이러면 감사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날짜를 보면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6월 16일 오후 2시에 국방부 해양경찰청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착수 결정 언제 하셨어요? 8시에 참모회의 소집했고요. 저녁 8시에 했어요? 아니요. 아침 8시에요. 4시에 깨서 연합뉴스를 받고 6시까지 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사무총장님. 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감사 착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거는 뭐 오밤중에 할 사람도 없고 제 스타일이 원래 조금 빨리 뭐 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아마 시간상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먼저. 피감기관 증인이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비판하자면은 뭐 한두 시간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네.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했거든요.
증인 선수 하잖아요. 예. 답변할 의무가 있거든요.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국회에서 이번에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실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휴대폰도 좀 포렌식으로 좀 따져보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적절했는가를 공직기강 차원에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전 비서관님. 뉴스 보고 열받으면 감사 바로 할 수 있는 게 사무총장인가 봐요. 대단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국회의원 보는 것도 제가 볼 때 아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권의 말에 따라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감사를 하라고 사무총장에 앉혀놓은 거 아닙니다. 감사원다운 감사원을 만들어라 라는 어떤 그 역사적 책무를 쥐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뉴스 보고 자기가 감사시켰다. 뭐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국민들은 아마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윤석열 정부 지키고 싶어 라고 하는 정말 콘크리트 지지층 빼고는 저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정부 운영과 정치는 그렇게 극단적인 일부만 보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께 믿을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옵니다. 이게 뭐 14일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충돌하겠죠. 원래 국감이 그런 자리예요. 그냥 여야 싸우고 예. 증인들 나와서 뭐 항변하고 증인한테 호통치고 뭐 그런 자리가 국감이니까요. 국민 여러분 저거 보시면서요. 저 사람들 왜 저러나 뭐 그런 생각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들도 다 그냥 알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근데 생각을 하실 것 국회의원들이 같아요. 이제 맨날 싸우는 것만 나오니까 실제 굉장히 열심히 하기도 해요. 그리고 소소한 작은 어떤 우리가 개선해야 될 과제들 뉴스에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포착해서 하는데 그건 이슈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게 좀 재밌고 누가 거짓말 시키는 것 같은데 누가 혼내키는 것 같은데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니까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가 사실 1년 동안 의정활동의 꽃인데 잘하는 부분도 많은데 부각되질 않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잘하는 일상적인 국정감사의 모범 사례. 우리가 일상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들도 좀 이렇게 좀 찾아내서 칭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변을 조금만 하자면 법사위는 제가 어제 거의 다 봤는데 저런 내용밖에 없었어요. 사실 대부분. 그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는 원래 싸우는 데입니다. 빨리 좀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많이 좀 부각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보낸 문자입니까? 아 그게 위에 칸이 지금 지워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보낸 문자입니까? 문자 보내신 적도 있습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는 아니 문자 그 앞에 보내신 지워진 적이 있냐고요? 그거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거부 사유가 없습니다. 문자 보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있으시군요. 기억도 흐릿하고요. 이 문자 보내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문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문자 보내기 전에 이 사안으로 보도난 상황에는 없었습니다. 문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국정기획수석 혹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 몇 번이나 통화하시고 몇 번이나 문자하셨습니까? 그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많아봐야 그뭐 10회 이상 한두 번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아니 한두 번이 안 됐으면 기억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번 사안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소통의 과정을 문자나 전화로 몇 번이나 진행을 하셨냐고요? 그걸 제가 기억할 수도 없고 몇 번 되지도 아니, 않고요. 사무총장님, 그게 말이 그리고 됩니까? 의원님 몇 번 되지 않는 서해 몇 같은 번- 감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의가 대통령실에서 없었다고 하다가 다시 있었다고 하다가 말이 180도 바뀐 내용들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다 위증이에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할 테니까 듣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상황이 제가 이 문자 정신이 오늘 여러 번 지금 그런 대화가 있는 관계가 아니고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문의가 없었다고 말한 건 저도 저렇게 말 나갔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화면 보고. 그거는 제가 말이 헛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방역 수치 때문에 물도 못 마시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2.5%에서 3%로 올랐습니다. 3%대 기준금리는 지난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금통위가 4월과 5월, 7월과 8월에 이어 5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도 처음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청약시장도 지난해보다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전국 민간 분양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9대 1로 지난해 경쟁률 19대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올해 9월까지 민간 분양 아파트 당첨 가점 평균은 23점으로 작년과 비교해 11점이나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강화에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1달러 78센트, 1.95% 하락한 89달러 35센트에서 거래를 마쳐 이 거래일 만에 9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1달러 90센트, 1.98% 떨어진 94달러 29센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대규모 공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다음 주 핵 억지 연습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훈 기자입니다. 유럽 최대의 핵발전소가 있는 자포리자의 학교와 주거, 상업 등의 시설이 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최소 16차례. 이로 인해 각종 시설은 화염에 휩싸이고 산산조각이 났고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Да сложно словами описать. Жалко сотрудника, да. Жалко бизнес. 수도 키이브 등 우크라이나 전역도 비슷한 상황. 연이어 폭격이 이어져 하늘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자 주민들은 긴급히 지하로 대피했습니다. 키이브 등 우크라이나 전역 4천여 곳의 마을 전기가 끊기는 등 기간 시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사상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Ёбаний апокаліпсис. Це іншими словами просто не назвеш. Це терор. 러시아는 지난 8일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폭발로 일부 붕괴한 뒤 우크라이나 전역에 연일 로켓과 드론, 미사일 등을 총동원한 보복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우려와 관련해 핵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다음 주 핵 억지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의 핵무기 운영 등의 협의체인 핵 계획 그룹 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President Putin's veiled nuclear threats are dangerous and irresponsible. 주요 7개국 G7 정상들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미사일 공격은 전쟁 범죄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사호입니다. 미국이 최근 러시아로부터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백악관 방어에 사용되고 있는 방공 무기를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인 나삼스 2기를 매우 가까운 시일에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로부터 대대적인 공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들에게 방공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Коли Україна отримає достатню кількість сучасних та ефективних систем ППО, ключовий елемент російського терору, ракетні удари перестануть працювати.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요청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첨단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인 나삼스를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우크라이나에 나삼스 2기를 매우 가까운 시일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we're working hard to get them the first two of those NASAMS, and we think that we're on track to get those first two over there in the very near future.
사거리가 160km 이상인 나삼스는 방산업체인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와 미국의 레이시언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미사일과 항공기를 모두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나삼스는 2005년부터 백악관과 의사당 방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나삼스 2기를 올해 말까지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6기를 추가로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의 발언은 그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12일과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방장관 회의 기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하는 우크라이나 지원그룹 회의에서도 방공무기 지원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현실적이냐는 질문에 푸틴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는 달리 기시다 일본 총리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젯밤 온라인으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과 사용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를 새로운 피폭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80년 전통 우방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 결정을 주도했기 때문인데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를 돕고 있다고 봤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페크 플러스의 원유 감산이 미칠 파장을 대하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시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산유량을 줄여 고유가가 유지되면 러시아의 전쟁 비용 조달에 도움을 주고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을 주도했던 만큼 왕세자의 탈미국 외교 노선과 함께 러시아와의 협조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감산 결정이 나자마자 미국에 반대되는 매우 좋은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And so this action that they took, this decision that OPEC Plus made last week, proves that that's where they are aligning their energy policy is with Russia.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결정 연기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우디 실력자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접촉과 기름값이 떨어졌을 때 대규모 원유 구매 약속도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Many members have expressed concerns on both sides of the aisle, expressed concerns about where things stand now with the OPEC cartel in Saudi Arabia.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전면 재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는 무기 판매를 포함한 모든 협력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사우디에 배치한 사드 등을 철수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치나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으로 균열이 시작된 두 나라 관계는 사우디의 원유 감산 주도로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10대 학생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학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이른바 성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부터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도는 SNS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참아야 하는데 스스로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성적 표현이 에둘러 담겨 있습니다. 문제의 메시지를 이 학교 현직 남교사가 수도권 지역 여중생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학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를 직위 해지한 뒤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의 수업 배제 결정으로 해당 교사는 일주일 넘게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메시지를 받은 피해 학생이 먼저 SNS 계정으로 교사의 근무지를 확인한 뒤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오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성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또 교내에 추가 피해 학생이 없는지 자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이 교사의 수업을 들었거나
문제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 등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은 해당 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 측을 통해 수차례 취재를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교사와 피해 학생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검찰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유착이 확인됐다는 KBS 오보와 관련해 취재원으로 의혹받는 현직 검사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이달 초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는 신성식 검사장을 불러 실제 KBS에 허위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했습니다. 신 검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KBS 보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의 철근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대 제강사의 사무실 등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미리 낙찰 물량을 나눠 담합하는 방식으로 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신선한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홍을 꿈꾸는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20대 이서훈 씨. 얼마 전 고향으로 돌아와 스마트팜을 창업했습니다. 평소 관심을 가졌던 환경과 기후 문제를 농업 방식 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주변의 우려도 컸지만 농약 없이 채소를 재배하는 데다 포장재까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젊은 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나 이런 기후재난에 있어서도 대비하기도 더 쉽고 그리고 또 지구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약용작물인 감초와 당귀가 스마트팜을 가득 메웠습니다. 노지의 파종에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량은 2배 이상 늘었지만 재배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온도와 습도 등 생육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조절해 인건비 부담을 덜었습니다. 일주일에 3명, 4명이서 3, 4일을 와야 될 일을 주말에 부부가 둘이 와서 충분하게 농사를 질 수 있다 하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커지자 정부와 지자체도 스마트팜 교육과 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마트팜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나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팜. 체계적인 지원으로 청년 창업을 유도해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유튜브 방송 진행자가 돈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이걸 훔치려고 엉뚱한 사람의 집에 침입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쯤 사상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방범창을 자르고 들어가려 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지인 B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방송 등으로 현금이나 귀중품을 자랑하고 신상을 노출하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충남 지역에서 대규모로 마약을 밀수한 피고인 5명이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3분기 마약류 밀수 사례 5건을 적발해 5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모두 33억 7천만 원어치에 달하는 필로폰 6.05kg과 합성 마약 야바 3만여 정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인 A씨는 가루 음료로 위장한 필로폰 3.6kg을 우편으로 밀수하려다가 붙잡혔고 B씨는 베개나 초콜릿으로 위장한 야바 3만여 정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충남 보령시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무창포 졸음쉼터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리던 중형버스를 뒤따르던 대형버스가 추월해 막아세웠습니다. 두 버스에는 운전자들만 타고 있었고 30대 중형버스 운전자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지만 119 구급차로 이송될 때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에 종양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행성에 우주선을 충돌시켜 소행성의 이동 경로를 바꾸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류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소행성의 지구 충돌 위협에 대해 강력한 방어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소행성 디모르포스를 향해 돌진하는 다트 우주선. 암석으로 가득한 소행성의 표면이 보이고 충돌과 거의 동시에 신호가 끊깁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8시경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충돌 시험은 세계 곳곳에서도 포착됐습니다. 미 나사는 지난 2주 동안 지상 망원경 관측 결과 등을 분석한 끝에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1시간 55분을 주기로 또 다른 소행성을 돌고 있던 디모르포스가 충돌 후 11시간 23분 주기로 더 빨리 돌게 된 겁니다. 공전 주기가 32분 단축된 건데 나사의 성공 기준이었던 73초를 25배 넘게 달성한 겁니다. Now this is a watershed moment for planetary defense and a watershed moment for humanity. 나사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관측된 정보를 수집해 추가적인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우주선이 운동량을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는 물론 소행성에서 분출된 암석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유럽 우주국은 앞으로 2년 뒤 디모르포스로 탐사선을 보내 현장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And it just gave it a small nudge. But if you wanted to do this in the future potentially, it could potentially work, but you'd want to do it years in advance. 미 나사는 지구의 공전 궤도를 오가는 소행성을 추적한 결과 지구를 위협할 가능성이 큰 소행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소행성의 지구 충돌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이번 시험 성공으로 인류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상황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만약 멈추지 않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오는 11월 17일에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종료 알림 이후 답안 작성을 금지하고 스마트워치나 전자시계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휴대전화 등도 소지할 수 없는데 다만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앞서갔던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지금은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6.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완연해진 가을 날씨에 시민들도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모습인데요. 날씨가 추위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겉옷 꼭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고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선선한 날씨를 느끼기 좋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1도, 대구 22도, 광주는 23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날씨입니다.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무척 크니까요. 개인 위생 관리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